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권력구조 개편은 아니고 헌법 전문가 일부 조항에 대해 손을 보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 작업을 시작해보자는 건데 지방선거를 석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 대통령이 개헌론을 던진 건지 야당은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논란은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일종의 블랙홀로 다들 여기는데 권력 구조만 빠진다고 조용히 처리될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는지부터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날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고 제안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기초자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가면 좋겠어요. 개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비교적 국민적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고쳐나가자는 이른바 단계적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권에선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면 여전히 내란옹호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거란 판단도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언급에 정권이 하고 싶은 것만 먼저 하는 입맛대로 개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로선 최민식입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까지 불러올 정도로 여권 내에 이견이 많았던 검찰 개편안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에게 자제하라면서 직접 교통정리까지 했었는데 정작 최종안엔 강경파가 요구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힘이 다 빠진 검찰인데도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법안 곳곳에 묻어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1시간 뒤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우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검사의 영장 집행, 영장 청구 지휘권과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도 모두 없앴습니다. 수사 개시 때 수사관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법 45조도 일괄 폐기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당정 간 수기가 부족했다며 공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첫 정부안이 나온 뒤 2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끌어온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된 최종안은 각각 법사위와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오늘 발표된 최종안은 이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합니다. 강경파를 강하게 질타하는 듯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다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은 기존 당정협의안에 비판적이었던 추미애, 김용민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경고 대상으로 꼽혔던 강경파 의원들입니다. 우리 고생하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우리 김영민 법사위 간사께서 하지만 실제로는 강경파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초 정부 안에서 중수청법을 손질해 수사 범위를 좁힌 지 한 달 만에 이번엔 공소청법상 검사 권한을 10개 가까이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본질은 아니라고 했던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찰청 검사 일괄 면직 정도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간판만 바뀌었다고 맹비난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당정청이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당, 정, 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이 대통령이 최종 정리한 것이라며 특히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드러낸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홍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신속한 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여권 인사들과 지지층 압박이 영향을 줬을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독재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수심과 적개심이 묻어난 수정안을 낸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 폐지는 민주당 내에 권력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여권 안팎에선 오는 6월 이후 논의하기로 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가 진짜 뇌관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당정청 협의안에는 탄핵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그동안 검사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 건데 이젠 그런 울타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안동환 검사를 시작으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 등 검사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헌재가 전부 기각하며 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를 파면하는 길은 탄핵뿐이지만 공소청 법안은 징계와 적격심사만으로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능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말 안 들으면 날려버리겠다는 겁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도 지휘할 수도 없고 검사는 공소장이나 만드는 기계가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검사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득을 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신분 보장이 사라진 검사를 누가 하겠냐며 경력에 한 줄 넣기 위해 들렀다 가는 곳이 될 것이라고 자조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정부 여당이 권한을 몰아주고 있는 경찰도 내부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신설된 법 왜곡죄를 범죄자들이 마구잡이로 악용해 고소고발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이른바 사법개혁인지 면밀하게 짚어봐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재용 기자가 경찰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찰관 인증을 한 사람들만 접속이 가능한 SNS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닷새 전 시행된 법 왜곡죄의 최대 피해자는 경찰 수사관이 될 거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 왜곡죄를 수사한 수사관도 법 왜곡죄로 피의자가 될 수 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법 왜곡죄로 겁박하면 송치를 못할 수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여당이 강행 통과시킨 법 왜곡죄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권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온 상황이라 법 왜곡죄 적용 대상도 경찰 수사관이 제일 많을 거라며 3만 명 수사관이 모두 한 번씩 고발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수사기관 그리고 검사 그리고 형사재판하는 판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고소 고발에 걸려들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일선 수사관들의 우려가 커지자 경찰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법 왜곡죄에 걸리지 않게 돕는 참고 자료를 전국 수사경찰에 배포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검찰 개편 정청래 뜻대로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검찰 개편안을 보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당 강경파들이 주장한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한마디로 검수완박 끝장보기 완결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 청구와 기소권 이외에 대부분 검찰 수사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북행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CVID라고 하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박탈입니다. 네. 검사의 입건 요구권, 영장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수사 통보권 등등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정부 아닌 1차 당정 합의안에 포함된 검사 권한을 모두 드러내버린 겁니다. 정 대표와 김어준 씨,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주장이 거의 관철된 결과인데요. 강성당원들은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경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좀 자제해라 이런 말도 하면서 반박을 했었는데 한 발 물러난 겁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선명성 경쟁을 하면 반격에 빌미를 준다면서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가거나 미세 조정만 할 거라 이런 관측이 좀 많았는데요.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경파 주장이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섰다 또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1차 검찰 개편 충돌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의 말은 다른데 후퇴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한 것이다. 또 오히려 강경파가 주장한 검찰총장 폐지나 검사 재임용 요구는 이번에 뺐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주장한 게 있었잖아요. 검찰 네. 수사권하고 이 공소 취소 거래설 이게 네. 있었는데 이번 결정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이 청와대는 거래설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심의조사와 중재위 제소까지 꺼냈었죠. 이 대통령으로선 여권 내부에서 거래설이 제기되는 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확실한 검수완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 오늘 얘기했죠. 우리가 바란 게 이런 것이다. 가짜 뉴스 논란으로 타격은 입었지만 자기가 뜻한 대로 됐다. 이런 만족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군요. 네. 자, 근데 검찰 보안 수사권은 물 건너 가는 겁니까? 네, 청와대는 보안 수사권은 지방선거 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법, 공소청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대부분 박탈돼 버렸는데 뒤늦게 형소법에서 보안 수사권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만일 이긴다면 정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김민석 총리 등 친명 진영이 강성당원들한테 보안 수사권 살리겠다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 보안 수사권은 아마 물 건너가고 정 대표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이번 검찰 개편안 결국 여권 내부의 역학구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정성호 법무장관 등 친명 온건파입니다. 이 두 번의 검수완박 싸움에서 강경파에 연달아 밀려버렸습니다. 이 정 대표나 김어준 씨와 대척점에 섰던 친명 진영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가 김어준 씨랑 싸웠느냐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에도 유리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꾸로 정 대표와 강경파는 개혁 명분, 선명성을 살리고 당원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런 자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김어준 씨는 거래설로 역풍을 좀 맞았는데요. 이 대통령에 타격을 줬다.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지적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강경파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된 걸 맞습니다. 보면 역시 당내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도 같군요. 페이지 더 잘 들었습니다.
공천 갈등으로 시끄럽던 국민의힘이 이제서야 지방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나둘 시작하고 있습니다. 혁신선대위 구성 등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미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 번째 공모에 응했습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아직 변화하지 않고 있지만 기다리는 대신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변정현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 3시간을 남겨둔 시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당의 변화를 촉구하며 2차례 등록을 거부했던 오 시장은 결국 세 번째 공모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다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비대위에 버금가는 혁신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기존 요구사항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당보단 자신의 브랜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경제관료 출신인 박수민 의원은 깜짝 출마 선언을 한 뒤 오 시장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공천 접수하고 같이 치열하게 한번 우리 당을 같이 바꾸는 혁신의 파트너로서 저는 나서겠습니다. 나오셔서 저랑 같이 하시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오 시장의 참여에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유의 현역 서울시장 미등록 사태는 9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공관위는 오는 22일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 많은 변화를 이끌겠다고 화답은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오 시장이 요구해왔던 혁신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주도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점 확실히 했습니다. 갈등 상황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부산시장 공천 상황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출산 육아 여성들과 간담회를 마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소식을 접한 뒤 멋진 경선을 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도부의 변화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감이나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 시장의 혁신선대위 요구엔 이기는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기도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언급했는데 오 시장 측 요구와는 여전히 간극이 큽니다. 공천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후보들이 함께 뛰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기는 선대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또 선대위 출범에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선대위 구성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형준 현 시장에 대한 컷오프 기류가 알려져 논란이 된 부산에선 공관위가 경선을 치르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 시장과 주진우 의원 모두 환영했습니다. 부산 경선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을 통해 승리해서 부산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서울과 부산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수습 국면이지만 대구시장 후보 중 중진을 배제하겠다는 기류는 여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민주당에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재수 의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단수 공천보다는 경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나름 전략이 있어 보입니다. 강원, 경남을 비롯해 여야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 고승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면접을 마친 전재수 의원이 양팔을 번쩍 듭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노란 넥타이를 맨 전 의원 뒤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이 보입니다. 취재진과 만난 전 의원은 공관위에 경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혼란 속 판세가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도 재차 부인했습니다. 손톱만큼의 의혹도 없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출범 2달이 지났지만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좀 큰 결단을 하셔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말 그대로 선당 후사죠. 당 안팎에선 대구 수성갑 총선에서 당선된 적이 있는 김 전 총리가 등판할 경우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진표도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부 현역 단체장 단수 공천을 확정하며 강원지사 선거는 민주당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진태 현 지사가 맞붙게 됐고, 경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현 지사가 대결하게 됐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올해 아파트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가 껑충 뛰었는데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한강벨트 공시가는 폭등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인상률 차이가 상당해 양극화 현상을 빚었다는데 이유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4% 넘게 뛰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좀 많이 올라왔죠. 거의 100 이상 올랐죠. 계속 추경 매수를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많이 올려놨잖아요.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 이 가운데 서울은 18%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화랑기였던 2007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서울의 집값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오른 탓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이 18.67%로 유일하며 제주, 광주, 대전 등 상당수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하거나 구별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강남 3구를 포함해 성동과 용산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23% 넘게 올랐지만 노원과 도봉 등 외곽 지역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지표의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내일부터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주요 단지에선 1년 새 보유세가 1,000만 원 넘게 올라 집주인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 이곳 전용 84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45억 6,900만 원. 불과 1년 만에 1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뛴 만큼 세금 고지서의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1,800만 원대에서 올해 2,850만 원대로 무려 56% 올랐습니다. 세금 부담분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세금 걱정이 앞섭니다. 가파르게 집이 오르는 것이 소유주가 원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세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감당하기가 어렵다. 부담이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토지 허가제인가 해가지고 이게 팔지도 못하잖아요. 전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못하게 해놓고 세금 내고 그러니까 아예 뭐 지도 쫓을 구멍을 뚫고 뭐 이게 쫓아야지.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변 주요 단지들의 보유세도 50%가량 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주택자나 은퇴한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매물을 내놓거나 또는 매각을 고민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세금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만약 이게 현실화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인상 방안이 거론되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보유세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걸 말합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여도 내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유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정부가 산정한 집값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각각의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기에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 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수치 중 하나라도 높아지면 보유세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정부가 보유세를 올린다면 이 중에 어떤 부분을 올리게 되는 겁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이걸 다시 높이는 거죠. 일각에선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현재보다 상당폭 올려서 일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단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뒤 4년째 69%로 동결 중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것들 말고도 세율을 높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현행 2주택 이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0.5%에서 2.7%까지 7개 구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더 세분화되고 최고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세율을 높이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인상 방안으로 유력시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고 만약 전망치대로 된다면 보유세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마포구 소재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과세 표준에 따라 재산세는 0.4% 세율이 적용돼 기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317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85만 원, 총 보유세는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문재인 정부 때와 같아진다면 재산세는 457만 원, 종부세는 145만 원으로 기타 세금을 포함하면 약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부작용은 없습니까?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팔고 보유를 선택하는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가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등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이란은 주변국들의 에너지 시설을 계속 폭격하면서 유가 불안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세계 최대 가스 시설까지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2인자이자 안보수장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미 대사관 건물 쪽에서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드론이 날아들자 레이저 같은 불빛이 격추시키며 불꽃이 튑니다. 분당 최대 4,500발 포탄으로 공중 요격을 하는 방어 시스템 시램입니다. 일부는 격추시켰지만 한 대가 대사관 마당에 떨어지며 화재가 났습니다. 각국 대사관이 모여 있어 경비가 삼엄한 그린존의 방공망이 드론에 뚫린 겁니다. 이란 드론은 고급 호텔도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두바이 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아 공항과 영공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아부다비 인근의 샤 유전도 표적이 됐습니다. 하루 7만 배럴 원유 생산이 가능한 샤 유전은 세계 최대 황화수소 생산 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이틀째 폭격을 당한 푸자이라 항과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سایه نفت و گاز منطقه که آمریکا و همپیمانان غربی در آن ذی‌نفع هستند
به آتش کشیده می‌شود و نابود می‌گردد. 이스라엘은 이란의 안보 수장격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표적 공습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아직 라리자니 사망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이 유가를 잡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주둔하는 미군 수를 언급하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왜 이럴 때 돕지 않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병을 요청했던 중국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백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방중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며 이란 전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Because of the war, I want to be here. I have to be here, I feel. And so we've requested that we delay it a month or so.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의 연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측도 해협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中美双方就特朗普总统访华时间等问题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이 막대한 양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며 연일 압박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선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론했습니다. Where we have 45,000 soldiers, great soldiers, protecting them from harm's way. They weren't that enthusiastic. 주한미군 수는 2만 8천여 명인데 1만 6천 명 이상 부풀려 일종의 안보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자 각국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미 조야에선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세와 방위비 인상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중동 사태에서 레바논은 또 다른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 레바논 헤즈볼라 사이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엉망이 되고 난민은 100만 명 넘게 발생했지만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고 지상군까지 투입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폭격으로 도심 곳곳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خوفنا بنوصف يعني بكفي بقى بكفي كابوس هيدا ايمت بده يخلص ما بقى فينا عن جد ما بقى فينا نتحم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대피소 생활을 하는 사람만 13만 명. 텐트를 치거나 아예 노숙을 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ما مع خيمي لا مع شيء. وضع المادي كثير سيء. ما في معي مصاري لا استاجر بيت. اجار البيت عم بيقول بدهم الافات الدولارات. 레바논 정부는 밤낮 없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최소 850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지상군까지 투입했습니다. ביממה האחרונה, כוחות אוגדה 91 החלו בפעילות קרקעית ביעדים מרכזיים בדרום לבנון. 국제사회에선 민간인 희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Extensive airstrikes continue to be reported in Lebanese territory, causing further casualties, displacement, and destruction. 서방 5개국 정상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중단하고 헤즈볼라엔 무장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임효원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날아든 금속 파편에 다쳤습니다. 군용 총알탄두였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던 인근 부대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놀이터. 하굣길 어린이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텅 비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이곳에서 놀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갑자기 날아든 금속 파편에 다쳤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그네 쪽에 있다 갑자기 목 아래쪽에 통증을 느껴 학교 보건실을 찾았습니다. 경찰차 세대 내다 와가 우동우동거리니까 경찰차 왜 왔지? 저녁에 뜨니까 이제 이건 총 맞았구나.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은 곧바로 이물질 제거 시술을 받았는데 경찰과 군의 조사 결과 K2 소총 탄두였습니다. 그 시각 인근 군부대에선 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까지의 직선 거리는
1.53km로 최대 사거리인 3.3km 이내였습니다. 인근 훈련장에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가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학교 쪽으로 또 날아왔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됩니다. 네네. 근처에 저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군은 당분간 모든 부대의 사격 훈련을 중지하고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이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부기장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엔 노란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이 아파트 복도에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국내 항공사 기장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운동을 나가다가 자택 앞에서 괴한의 습격을 당한 겁니다. CCTV 분석 결과 피의자는 2년 전까지 함께 일했던 50대 부기장이었습니다. 범행 후 남성은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는 듯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을 쓰며 같은 노선 버스를 수차례 타고 내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타고 내리고가 찍히긴 했습니까? 보고는 가운데 뭘 보고 가신지. 도주한 피의자는 어제 새벽 경기도 고양에서도 또 다른 기장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피의자는 건강 문제로 비행에서 배제돼 퇴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퇴사 과정에서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 소속 조종사 8명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60명 규모의 수사 전담반을 꾸려 추적을 벌인 끝에 오늘 밤 8시쯤 울산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는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은 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사건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부부가 마주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이 목걸이가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를 청탁하며 자신이 건넨 것이라고 특검에 자수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재판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부기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당선 축하 선물이나 선물에 대한 담례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특검의 공소장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법정에선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홍보 효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부부가 처음으로 만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AI 칩 패권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세대 HBM을 공개한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차세대 칩 위탁 생산 파트너로 낙점했고 그동안 HBM을 독점 공급해온 SK하이닉스와의 협력 더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깐부 동맹의 한 축이었죠. 현대차와는 자율주행 쪽에서 손을 마주잡기로 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추론칩 그록3를 선보인 자리. 젠슨 황 CEO가 삼성을 콕 짚습니다. I want to thank Samsung, who manufactures the Grok LP30 chip for us, and they're cranking us hard as they can.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에 나선 삼성전자가 그동안 대만의 TSMC가 전담하던 최신 칩 위탁 생산까지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한 HBM4보다 속도와 효율을 높인 HBM4E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해온 SK 하이닉스보다 빠른 행보입니다. 이에 질세라 SK는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이 총출동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성능이 향상된 메모리 제품을 대거 공개하며 엔비디아와의 오래된 협업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하나의 그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넣고자 하는 그런 젠슨 황의 야심이. 현대차도 엔비디아가 차세대 먹거리로 밀고 있는 AI 자율주행 파트너로 낙점됐습니다. 젠슨 황은 자율주행에도 챗 GPT적인 혁신의 순간이 찾아왔다며 로보택시 분야에서 현대차와의 협업을 공식화했습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일부 차종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이처럼 뜨거워지고 있는 AI 선점 경쟁에 유통그룹인 신세계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AI 기업과 손잡고 국내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나섰는데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정용진 회장답게 러트닉 미 상무장관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이 소식은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양옆에 선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미국 AI 기업 리플렉션의 미샤 라스킨 CEO가 전략적 협력을 공식화합니다. So the deal today is a huge win for these two great companies, for us in America, and of course our great partners and friends from Korea. So with that, I'll turn the table over. 핵심은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입니다. 위치와 착공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력 용량만 250메가와트로 SK가 울산에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의 2배가 넘고 네이버가 세종시에 증축 중인 프로젝트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필수품인 GPU는 엔비디아가 공급합니다. 신세계는 이를 기반으로 AI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유통 인프라에 AI를 접목해 한국판 아마존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It is our sincere hope that what we announced today serves as a blueprint for Korea, for our allies, and for every nation. 이번 협력은 미국이 AI 기술 주도권을 해외로 확장하는 첫 사례로 투자 비용만 1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 AI 시대에서 원유와 같은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국내에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온 데이터 센터 시장의 유통 큰손까지 가세하면서 AI 선점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 BTS 컴백 공연입니다. 광화문에 무대 설치가 시작됐고 경찰은 테러에 대비해 폭탄 탐지견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견 훈련 현장에 이낙원 기자가 가봤습니다. 네, 고! 검은색 셰퍼드가 파트너인 경찰특공대원의 구령에 맞춰 뛰어가더니 한 여행용 가방 앞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폭발물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낸 겁니다. 굿보이, 예스! 수백 개의 벽돌 구멍에서 엄지손가락만한 폭약을 찾아낼 정도로 뛰어난 후각을 자랑합니다. 공간이 넓어도 경찰 탐지견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TS 공연을 나흘 앞두고 경찰 탐지견들도 맹훈련 중입니다. 오는 21일 광화문 공연에 경찰 특공대는 10여 마리 이상을 투입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테러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대통령 행사나 주요 행사 때도 많이 나가면 6두, 7두 정도인데 안전하고 그리고 즐거운 관람을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르노야, 공! 아직 임무에 투입될 수 없는 기초견들은 선배들의 훈련을 지켜보며 임무에 투입될 날을 기다립니다. 광화문 광장 북쪽 끝에 거대한 직사각형 무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 인파 운집에 대비해 안전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매 주말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단체들도 BTS 공연 당일엔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BTS는 앞으로 어떤 음악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새 앨범의 작업 과정과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는데 여기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류주현 기자가 전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다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큐멘터리 BTS 더 리턴에는 앨범 발매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진 BTS 멤버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컴백, 음악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유행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계속 똑같은 걸 할 수는 없고 변화를 주려면 지금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동시에 지금의 BTS를 있게 한 출발점을 돌아보는 성찰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한국에서 온 촌놈이라는 사실. And we're trying to find out what makes us BTS. 2013년 데뷔 후 이들의 무대는 전 세계가 됐습니다. 제2의 비틀즈로까지 불리며 이들의 중압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 BTS라는 팀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멋진 왕관, 큰 왕관이어가지고. 다큐멘터리에는 지난 월드 투어와 군 전역 현장 같은 BTS의 일상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리더 RM은 미국 LA에서 작업한 새 앨범을 소개하며 아리랑을 한과 고통이 담긴 음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리랑은 한이 담긴 음악이고 뭐 고통도 있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웃으면서 펼쳐지지 않을까. 오는 27일 공개되는 BTS 다큐멘터리는 그래미 어워즈의 후보로 지명됐던 바오 응우옌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상놈들이 하고 다니.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되옵니다만 베이스볼 선수로서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일 건가 거부할 건가. 조선말 우리에게 던져졌던 화두였습니다. 의병장 최익현은 서양 문명을 금수의 길로 봤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목숨 걸고 외세를 거부한 탈레반 격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서양 야구를 한다? 쌍놈이나 하는 짓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새 문명을 빚어낸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K-컬처가 폭발합니다. The Oscar goes to K-pop Demon Hunter.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문을 열더니 K-pop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와 그래미, 골든 글로브를 휩쓸었습니다. And for those of you who look like me, I'm so sorry that it took us so long to see us in a movie like this. This is for Korea and for Koreans everywhere. 이제 K-컬처는 수출 상품이 아닙니다. 세계 표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하나 있죠. 이 작품 한국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국 소니 픽처스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K-컬처의 감성이 결합한 이른바 혼종입니다.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퇴마사, 아버지는 악마.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이겨내고 세계를 구합니다. 키플링은 인류가 계속해서 문명 충돌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과 서가 만난 혼종의 K-컬처, 충돌을 넘어 문명 융합으로 나아갔습니다. 섞일수록 강해지는 문명,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3월 17일 윤종호 앵커 칼럼, 비바 코리아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5에서 10mm, 남부지방에 5에서 30mm, 제주 산지에 최대 7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여전히 탁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청주와 광주, 대구 7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